안녕하세요. 만약 어느 아침 눈을 떴는데 원화 가치가 어제보다 10% 떨어져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릴까? 환율 앱일까? 아니면 장바구니 물가일까? 그런데 만약 그 하락폭이 30%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 순간부터 이것은 투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된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수입 물가는 오르고 저축의 힘은 조용히 사라진다. 1997년 원화는 하루아침에 휴지가 되지 않았다. 조금씩 그러나 멈추지 않고 신뢰를 잃었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체감했을 때는 이미 늦어 있었다. 오늘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넘는 이유는 탐욕이 아니라 공포다. 질문은 단순하다. 통화가 흔들릴 때 끝까지 서 있는 자산은 무엇인가? 원화 위기의 공포가 다시 언급될 때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1997년을 떠올린다. 하지만 그 당시를 직접 겪지 않은 세대에게 1997년은 교과서 속 사건이거나 뉴스 아카이브에 남은 숫자일 뿐이다. 당시 한국 사회는 겉으로 보기엔 비교적 안정돼 있었다. 대기업은 돌아가고 월급은 나오고 거리의 상점들도 문을 열고 있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외환 보유액은 빠르게 줄어들고 기업과 금융기관은 달러로 빚을 쌓아 올렸으며 세계 자본은 조용히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과정을 체감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환율은 하루에 조금씩 움직였고 생활은 당장 무너지지 않았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은 아무 대비도 하지 못한 채 상황을 지켜봤다. 그리고 어느 순간 원화는 통화로서의 신뢰를 잃었고 IMF라는 단어가 일상에 들어왔다. 이후 25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그때보다 훨씬 많은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있고 금융 시스템도 정교해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동시에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불어나 있고 생활비에서 수입 물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 여기에 미국 중심의 강달러 환경과 지정학적 불안이 겹치면서 환율은 다시 일상의 대화 주제가 됐다. 중요한 점은 위기가 과거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늘의 불안은 공장 폐쇄나 대량 해고로 시작되지 않는다. 대신 장바구니 물가가 조금씩 오르고 해외여행이 부담스러워지며 저축이 예전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으로 다가온다. 이처럼 1997년의 기억이 다시 소환되는 이유는 숫자가 아니라 감각 때문이다. 돈이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기준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람들은 금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통화 위기를 말할 때 흔히 착각하는 게 있다. 통화가 무너지는 이유를 단순히 돈을 많이 찍어서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무절제한 발권은 문제를 키우지만 통화 위기의 핵심은 인쇄기가 아니라 신뢰다. 통화는 종이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믿음으로 거래된다. 내일도 이 지폐로 빵을 살 수 있다는 믿음. 은행에 맡긴 예금이 언제든 인출 가능하다는 믿음. 국가가 약속한 가치가 유지된다는 믿음. 이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통화는 숫자에서 공포로 바뀐다. 통화 위기의 첫 번째 엔진은 외화 유동성이다. 한국에서 원화를 쓰는 건 쉽지만 국제시장에서 결제는 달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원유와 가스, 곡물, 반도체 장비, 항공기 부품 같은 것들은 원화로 사기 어렵고 달러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업과 금융기관과 정부는 외화라는 산소통을 쥐고 있어야 한다. 이 산소통이 부족해 보이기 시작하면 시장은 숨을 멈춘다. 투자자는 달러를 회수하고 대출자는 만기를 줄이며 무역거래 상대는 결제 조건을 바꾼다.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돈이 들어오는 속도를 이기면 환율은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생존 지표가 된다. 두 번째 엔진은 자본의 방향 전환이다. 위기는 종종 국내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미국의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강해지면 세계 자본은 가장 안전하고 수익이 높은 곳으로 되돌아간다. 이때 한국 같은 개방 경제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구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달러가 강해질수록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외화로 빌린 비용이 늘어난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그 압력은 시간이 지나 장바구니로 흘러들어온다. 라면과 식용유, 커피 원두, 사료, 전기와 가스 요금. 결국은 생활비의 체감이 바뀐다. 월급이 오르지 않아도 삶이 더 비싸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 번째 엔진은 자기 실현적 공포다. 시장은 숫자를 보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눈을 본다. 모두가 불안해하면 모두가 동시에 달러를 찾는다. 이때 환율은 정보가 아니라 군중의 움직임이 된다. 기업은 달러를 더 비싸게라도 확보하려 하고
개인은 예금에서 돈을 빼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으로 옮기려 한다. 그 순간 유동성은 얇아지고 신뢰는 더 빠르게 마른다. 위기는 폭발이 아니라 증발처럼 진행된다. 처음에는 티가 안 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체감이 온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든다는 체감. 계획했던 미래가 더 멀어진다는 체감. 이 체감이 공포를 현실로 만든다. 그렇다면 금은 여기서 무엇인가? 금은 이자도 없고 배당도 없고 생산성도 없다. 그래서 평소에는 비효율적인 자산처럼 보인다. 하지만 위기에서 금이 떠오르는 이유는 금이 돈을 벌게 해줘서가 아니라 돈의 약속이 흔들릴 때도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금은 특정 국가의 재정이나 특정 은행의 지급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서명이나 정책 발표가 금의 존재를 지워버릴 수 없다. 그래서 금은 투자라기보다 보험에 가깝다. 평소에는 불편하고 수익도 없지만 사고가 나면 마지막에 남는 역할. 이 역할이 바로 안전자산의 본질이다. 다만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의미는 아니다. 달러는 세계 결제의 언어라서 위기 때 강해지기 쉽지만 달러도 결국 한 국가의 통화다. 금은 통화가 아니라 실물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반대로 금은 실물이기 때문에 보관과 거래의 비용이 있고 가격 변동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 더 좋냐가 아니라 어떤 위험을 막고 싶은가다. 환율 위험을 막고 싶은 사람, 금융 시스템의 불안이 두려운 사람, 물가 상승으로 저축의 힘이 약해질까 걱정하는 사람. 각각의 두려움은 다르고 선택도 달라진다. 그래서 금을 이야기할 때는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생활의 장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해외 유학비를 준비하는 가정은 환율에 민감하고 수입 원재료에 의존하는 자영업자는 원가에 민감하며 대출금리가 오르는 가게는 현금 흐름에 민감하다. 같은 환율 상승이라도 누군가에겐 뉴스고 누군가에겐 월세다. 결국 이 영상이 던지는 질문은 금을 사라는 말이 아니다. 질문은 통화가 흔들릴 때 가족의 생존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다. 통화는 숫자이고 금은 금속이지만 그 둘의 차이는 재료가 아니라 신뢰의 구조다. 1997년이 남긴 가장 무서운 교훈은 원화가 약해졌다는 사실보다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믿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얼마나 빨리 오는가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오늘 금값의 움직임은 그 불안을 다시 비추는 거울이다. 통화 위기는 개인의 선택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언제나 정책과 시장이라는 거대한 구조에서 먼저 균열이 생긴다. 1997년 한국의 상황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은 외환 위기를 갑작스러운 사고처럼 기억하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 쌓인 정책 선택과 시장의 기대가 동시에 어긋난 결과였다. 당시 정부와 금융권은 고성장을 당연한 전제로 두고 외화를 빌려 기업을 키웠고 단기 외채 비중은 빠르게 늘어났다. 겉으로는 성장했지만 속으로는 달러라는 산소통에 의존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었다. 문제는 이 구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조건이 필요했다는 점이다. 외국 자본이 계속 한국을 신뢰해주는 것. 이 신뢰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환율도 안정되고 위기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신뢰는 숫자보다 감정에 가깝다. 몇 개의 부정적인 신호만으로도 방향이 바뀔 수 있다. 특정 기업의 부도 소식, 주변 국가의 위기, 정책 대응의 지연. 이런 신호들이 겹치자 시장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기 시작했다. 달러를 빌려주던 쪽은 만기를 줄였고 새 자금은 들어오지 않았다. 정책 당국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시장은 이미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위기가 발생하는 방식이다. 위기는 정부 발표로 시작되지 않는다. 위기는 시장이 정부의 말을 믿지 않기로 결정하는 순간 시작된다.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 보유액을 사용하면 단기적으로는 안정을 찾을 수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신호를 보낸다. 우리가 방어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안의 증거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책은 딜레마에 빠진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능해 보이고 개입하면 불안이 증폭된다. 이 과정에서 개인과 가게는 선택권이 없다. 이미 만들어진 환경 속에서 결과를 받아들일 뿐이다. 오늘날의 상황은 1997년과 동일하지 않다. 외환 보유액은 충분하고 금융 규제도 강화됐다. 그러나 시장이 움직이는 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글로벌 자본은 여전히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가장 먼저 빠져나간다. 금리가 오르고 지정학적 위험이 커질수록 자본은 중심으로 회귀한다. 이때 원화 같은 통화는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문제는 시험의 기준이 객관적 수치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성장률이 나쁘지 않아도
환율은 오를 수 있고 재정이 안정적이어도 통화는 약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최악의 가능성을 먼저 가격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정책은 안정성을 말하지만 시장은 불확실성을 거래한다. 이 간극이 커질수록 통화는 흔들린다. 이런 구조 속에서 개인은 왜 무력감을 느끼는가? 환율이 오를 때 누구도 당신의 월급을 자동으로 올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수입 물가는 즉각 반응하지만 소득은 늦게 움직인다. 정책은 거시지표를 관리하지만 가계의 체감은 미시적이다. 그래서 통화 위기는 항상 불공평하게 느껴진다. 원인을 만든 주체와 대가를 치르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질문을 바꾼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가 아니라 이런 일이 반복될 때 나는 무엇을 지킬 수 있는가로.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정책과 시장의 이야기는 개인의 생존 이야기로 내려온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달러는 단순한 통화가 아니라 기준이자 중력이다. 미국의 금리가 오르거나 달러가 강해질 때 세계 자본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그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방향으로 이동할 뿐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같은 개방 경제는 잘못을 하지 않아도 충격을 받는다. 달러가 강해지면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외화로 빌린 부채의 무게는 자연스럽게 커진다. 이 변화는 처음에는 금융 뉴스 속 숫자로만 존재한다. 환율이 몇 원 올랐다는 말은 일상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숫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구체적인 형태로 가게에 도착한다.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그 비용은 제품 가격에 반영된다. 라면과 식용유, 커피와 초콜릿, 사료와 연료, 전기와 가스요금까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오른다. 이때 중요한 점은 상승의 속도다. 물가는 계단처럼 오르지만 소득은 경사로처럼 움직인다. 월급은 1년에 한 번 협상되지만 가격은 매달 바뀐다. 이 차이가 바로 조용한 빈곤화의 시작이다. 가게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직장은 그대로 있고 통장은 여전히 숫자를 보여준다. 하지만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들고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 외식은 줄고 여행은 미뤄지고 아이의 학원 선택은 다시 계산된다. 이 과정에서 많은 가정은 스스로를 탓한다. 소비를 줄이지 못해서, 대비를 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빈곤화는 개인의 태만이 아니라 구조의 결과다. 환율과 금리라는 거대한 톱니가 돌아가면 가게는 그 사이에 끼어 서서히 압력을 받는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부채다. 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불안정해질수록 대출의 부담은 커진다. 특히 변동금리와 외화 연동 구조는 위험을 증폭시킨다.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소비는 더 줄어들고 이는 다시 경기 둔화로 이어진다. 기업은 투자를 미루고 고용은 조심스러워진다. 이 악순환 속에서 가게는 이중의 압박을 받는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의 안정성은 떨어진다. 그래서 통화 위기는 폭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장기적인 체력 소모에 가깝다. 눈에 띄는 파국 없이 삶의 질이 낮아진다. 이런 환경에서 금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분명하다. 금은 이자도 없고 생산성을 높여주지도 않지만 환율과 금리의 톱니에서 한 발 떨어져 있다. 금을 가진다고 해서 생활이 좋아지지는 않지만 통화 가치가 흔들릴 때 기준점을 제공한다. 가게가 금을 찾는 순간은 대개 이미 늦었다. 불안이 숫자가 아니라 감각으로 다가올 때 사람들은 행동한다. 그리고 그 행동은 시장을 다시 움직인다. 금값이 오르는 이유는 누군가가 더 부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 가난해지는 것을 막고 싶어서다. 이 지점에서 글로벌 달러 게임은 개인의 생존 게임으로 변한다. 누군가는 환율을 전략으로 보지만 누군가는 학비와 월세로 체감한다. 같은 숫자 다른 현실. 이것이 통화 불안이 가장 잔인한 이유다. 통화 불안이 한국만의 문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시선을 조금만 넓히면 이 현상은 훨씬 보편적인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통화 가치가 반복적으로 붕괴되면서 사람들의 월급이 지급되는 순간부터 가치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래서 많은 가정은 급여를 받자마자 달러나 금으로 바꾸는 행동을 생활화했다. 통화는 더 이상 저장 수단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통로가 된다. 터키 역시 고금리와 고물가 속에서 통화에 대한 신뢰가 빠르게 약해졌고 시민들은 부동산과 금으로 피신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라 통화에 대한 신뢰가 먼저 무너졌다는 점이다. 반대로 일본을 보면 다른 모습이 보인다. 엔화는 약해졌지만 급격한 통화 붕괴는 없었고
대신 오랜 시간에 걸친 실질 소득 정체와 소비 위축이 이어졌다. 통화는 유지됐지만 삶의 체력은 조금씩 깎여 나갔다. 방식은 달라도 결과는 비슷하다. 가계의 선택지는 점점 줄어든다. 이 비교에서 중요한 질문은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대가를 치르는가다. 통화가 약해질 때 수출 기업은 단기적으로 경쟁력을 얻을 수 있고 외화를 보유한 자산가는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 반면 월급을 원화로 받고 생활비를 원화로 지출하는 다수의 가계는 방어 수단이 없다. 물가 상승은 즉각 체감되지만 소득 조정은 늦고 제한적이다. 자산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는 이 시기에 더 벌어진다. 금과 달러 같은 방어 자산을 가진 사람은 변화에 적응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 이 차이는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성의 문제다. 통화 불안이 반복될수록 사회에는 또 다른 변화가 생긴다. 사람들은 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게 되고 오늘을 우선시하게 된다. 저축의 의미가 약해지고 미래에 대한 신뢰가 줄어든다. 이는 출산과 교육과 창업 같은 선택에도 영향을 준다. 결국 통화의 불안정은 경제 문제를 넘어 사회의 시간 감각을 바꾼다. 모두가 짧은 호흡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금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하나의 신호가 된다.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 그리고 누군가는 이미 대비하고 있다는 신호다. 국제 비교가 보여주는 결론은 단순하다. 통화는 국가의 얼굴이지만 그 얼굴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상처를 입는 것은 개인의 삶이다. 통화가 흔들리는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무엇을 사야 하는가가 아니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다. 여기서 말하는 생존 체크리스트는 부자가 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한 기준에 가깝다. 첫째는 위험을 한 곳에 모아두지 않는 것이다. 소득과 자산과 부채가 모두 같은 방향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 작은 충격도 크게 느껴진다. 환율이 오를 때 가장 힘든 가정은 원화 소득의 외화 물가를 지불하고 변동금리 부채를 안고 있는 구조다. 둘째는 유동성이다. 위기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버틸 시간이다.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선택권이 생긴다. 셋째는 부채의 성격을 아는 것이다. 금리가 오를 때 감당할 수 없는 구조라면 그 부채는 투자 이전의 위험이다. 넷째는 자산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다. 모든 자산이 성장할 필요는 없다. 어떤 자산은 수익을 만들고 어떤 자산은 손실을 막는다. 금은 이 두 번째 역할에 가깝다. 금을 가진다고 삶이 풍요로워지지는 않지만 통화의 약속이 흔들릴 때 기준을 제공한다. 그래서 금은 구원이기보다 경고에 가깝다. 사람들이 금을 찾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시스템에 대한 불안이 커졌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만약 어느 날 원화 가치가 크게 흔들린다면 가족의 삶은 어떤 순서로 영향을 받을까? 통장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가 먼저 변하고 계획했던 미래가 뒤로 밀릴 것이다. 1997년의 가장 무서운 점은 위기가 왔다는 사실이 아니라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이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데 있다. 오늘 금값의 움직임은 과거의 반복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질문을 다시 던진다. 우리는 통화를 얼마나 믿고 있으며 그 믿음이 흔들릴 때 무엇으로 삶을 지탱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투자 전략이 아니라 생활의 구조 속에 있다. 위기는 항상 예고 없이 오지만 대비는 일상 속에서만 가능하다.